부산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박진숙 씨는 오늘도 전기료를 아끼려고 8시가 넘어서야 형광등을 켰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 버텨왔죠. 남편 정만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등이 휘고 무릎이 아파도 참고 견뎠어요. 진숙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히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첫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했거든요. 식당에서 하루 8시간을 서서 설거지를 하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 정우가 서울에서 결혼해서 잘 살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여보, 우리 정우 녀석 결혼한다니까 서울에 집 한 채는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어? 진숙 씨가 남편에게 말할 때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마음은 같았거든요. 자신들이 평생 고생한 만큼 자식들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 말이에요. 특히 아들 정우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니까 서울에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만수 씨도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시멘트 포대를 지고 벽돌을 나르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나이든 몸으로 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고생 안 시키고 싶어. 진숙 씨의 어린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6남매 중 셋째였는데 늘 배가 고팠고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자랐어요. 겨울이면 손발이 얼어서 아프고 여름이면 더위에 지쳐 쓰러질 뻔했던 기억들이 생생했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도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형, 누나들이 쓰던 것을 물려받아 썼어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마다 부러웠지만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죠. 특히 겨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해서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이불도 얇아서 밤새 떨며 잠을 자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기억 때문에 더욱 아이들에게는 풍족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우가 35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진숙 씨와 만수 씨는 지금까지 모아온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집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지하고 심지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꺼냈어요. 그렇게 해서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했죠.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부부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몇 년씩 입었죠.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영화관에도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돈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아들아, 서울에 좋은 집 한 채 샀다.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 소중히 써야 한다. 정우는 그때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열심히 살게요. 효도 많이 할게요. 그 말을 들은 진숙 씨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평생의 꿈이 이뤄지는 기분이었죠. 아들이 서울에서 큰 집에서 잘 살게 된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금 걱정스러워했어요. 진수가 전 재산을 다 아들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이 옛날 같지 않다던데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진숙 씨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했거든. 분명히 나중에 우리를 잘 모실 거야. 진숙 씨는 정호가 어릴 때부터 착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보여주고 용돈을 받으면 조금씩 모아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주던 아이였거든요. 군대에서도 편지를 자주 썼고 대학교 다닐 때도 방학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을 도왔죠. 그런 정우가 결혼해서 달라질 리는 없다고 믿었어요. 드디어 정우와 며느리 이지연 씨가 서울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진숙 씨는 그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이 드디어 성공한 사람처럼 살게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이제는 명절 때마다 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인사할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새 집으로 이사한 후로 전화도 뜸해지고 부산에 내려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반면에 딸 수정이는 달랐습니다. 수정이는 결혼할 때 1억 원만 지원받았어요. 진숙 씨도 딸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전통적으로 아들이 가장이니까 더 많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수정이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1억도 큰 돈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오빠는 서울에서 살아야 하니까 더 많이 드는 거 당연하죠. 수정이의 그런 말을 들으니 진숙 씨는 더욱 미안했어요. 딸이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데 정작 더 많이 받은 아들은 연락도 뜸하니 말이에요. 수정이는 결혼 후에도 한 달에 2번은 꼭 부산에 내려왔어요. 남편 김민철 씨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진숙 씨와 만수 씨를 챙겼죠.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볼 때마다 진숙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또 볼 수 있어? 금방 다시 보자. 우리 예쁜 손주야. 수정이는 부모님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겼어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미리 예약해주고 좋은 보약이 있다고 하면 직접 사다가 챙겨주고요. 명절 때는 며칠 전부터 내려와서 음식 준비까지 도와줬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잘하지만 친정 부모님을 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수정이의 남편 민철 씨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위가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철 씨는 진짜 아들처럼 대했거든요. 아버님,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죠?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는데 같이 가실까요? 김서방,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미리미리 보셔야 해요. 수정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민철 씨는 장인, 장모를 친부모처럼 모셨어요. 반면에 며느리 지연 씨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지연 씨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의는 지키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정우 오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말은 정중하지만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진숙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그런 수정이를 보면서 진숙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이 이렇게 잘하는데 정우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처음에는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회사 일도 바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호의 연락은 줄어들기만 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자. 엄마가 보고 싶어. 네, 조금만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하지만 그 조금만 시간 되면은 계속 미뤄지기만 했죠. 진숙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조금 서운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정이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수정이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아빠 무릎은 좀 어때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하며 안부를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주 내려와서 부모를 돌봤죠.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진숙 씨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은 원래 딸보다 표현이 서툴고 며느리가 있으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사줬으니 정우도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수정이는 가끔 오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오빠는 요즘 어때요? 연락 자주 해요? 글쎄, 바쁜가 봐. 연락이 뜸해. 오빠가 그래도 집도 사주셨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진숙 씨는 수정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진숙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정우 내외가 내려올까, 또 안 올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걱정은 대부분 현실이 됐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을 때 진숙 씨는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정우 내외가 새 집에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니까 분명히 부모에게 인사하러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정우방 이불도 새로 갈아놓고 지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준비해야겠어. 진숙 씨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도 만들고 며느리를 위해 도시에서 인기 있다는 샐러드도 배워서 만들어 놓았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몇 번이나 연습해서 만들었어요. 지연 씨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치킨 샐러드, 과일 샐러드, 그리고 건강한 나물들까지요. 냉장고가 가득 찰 정도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추석 사흘 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라서 연휴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숙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나중에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 일이 중요하지. 몸 건강히 챙기고 명절 음식이라도 택배로 보내줄까? 괜찮아요, 엄마. 지연이가 다 준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허전했죠. 다행히 수정이 가족이 와서 함께 명절을 보냈지만 정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왜 안 와요? 수정이가 물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네. 그래도 추석인데 하루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숙 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을 감싸고 싶었어요. 두 번째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번에는 지연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신혼이라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봐요. 진숙 씨는 며느리가 아프다니까 걱정이 됐어요. 많이 아파? 병원에는 갔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며칠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간병을 해줄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집에서 쉬면 돼요. 진숙 씨는 며느리가 아픈데 도와주고 싶었지만 정우가 괜찮다고 하니까 참았어요. 세 번째 어버이날에는 또 다른 핑계였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요. 부장님이 꼭 참석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어요. 휴일인데 워크숍을 해? 요즘 회사들이 다 그래요, 엄마. 경쟁이 치열해서 휴일에도 일해야 해요. 네 번째 명절에는 지연이 친정에서 제사가 있어서였고, 다섯 번째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자제하라고 해서였어요.
핑계는 계속 이어졌어요. 진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일부러 안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진숙 씨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올까? 라는 기대를 했다가 또다시 핑계를 들으면서 실망하는 일이 계속됐죠.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진수가, 정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 명절에도 안 와? 바쁘다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진숙 씨는 창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는데 자신만 혼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가 휴대폰을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정우 오빠 아니에요? 수정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지현 씨의 소셜미디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우 내외가 제주도에서 여행을 즐기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해시태그에는 명절 휴가 시댁 스트레스노 우리만의 시간 힐링 여행이라고 써 있었고요. 진숙 씨는 그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시댁 스트레스노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시댁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뜻인가? 그럼 자신들 부모가 스트레스라는 말인가? 수정아, 이게 언제 올린 글이야? 지난 추석 때요, 엄마.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했을 때 진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시댁에 가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었고요. 진숙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둘러대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마음이었어요. 정호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 엄마. 뭐예요? 너희들 지난 추석 때 제주도 갔었지? 전화 너머로 정호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거짓말을 했지?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면서 여행을 다녔어? 엄마, 그게. 그때 뒤에서 지현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뭐 때문에 그래요? 전화 바꿔줘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현 씨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현 씨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트렌드거든요. 시댁 가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진숙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10억 원을 들여서 집을 사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건가요? 지연아, 그래도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간섭이라는 단어에 진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이 잘 사는지 궁금해하고 명절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게 간섭이라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도 명절에 안 내려올 거야? 글쎄요. 저희가 바쁘면 어쩔 수 없죠. 어머님도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어요. 지현 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너무 자주 전화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진숙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만수 씨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진숙 씨는 남편에게 지현 씨와의 대화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만수 씨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죠. 그런 소리를 했다고?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집을 사줬는데.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너무 많이 도와준 게 잘못이었을까? 진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을 위해 평생 절약하고 고생했는데 정작 그 아이들은 부모를 귀찮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숙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현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자주 전화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죠. 내가 정말 간섭한 건가? 아들이 잘 사는지 궁금해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저 자식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간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동안 진숙 씨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수정이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자주 했지만 진숙 씨는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내려갈까요? 아니야, 수정아. 너도 바쁜데 괜찮다. 하지만 수정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더 걱정이 돼서 남편 민철 씨와 상의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나서 홀대받는 사연이었는데 진숙 씨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하는 말이 진숙 씨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해요. 진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맞아.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정호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만든 건 바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숙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숙 씨는 서랍에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정호에게 집을 사줄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명의를 자신 단독으로 해놨거든요. 당시에는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여보, 이거 봐.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만수 씨도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진숙 씨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보, 내가 결정했어. 이제 끝을 내겠어. 무슨 말이야? 집을 팔 거야. 정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팔아버릴 거야. 만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데. 10억이나 되는 집을 사줬는데도 명절에 얼굴 한 번 안 보여주고 거짓말까지 하고 게다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가 아들이야? 진숙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였죠. 지현이 말로는 시댁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다고 하더라고. 간섭하지 말래. 좋아. 그럼 진짜로 간섭 안 하겠어.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야. 진숙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평생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자고.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진숙 씨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찾아봤어요. 서울의 아파트 시세도 확인하고 매매 절차도 알아봤죠. 놀랍게도 3년 전에 10억에 산 집이 지금은 15억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다행이네. 이 정도면 우리 노후도 준비하고 수정이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겠어. 진숙 씨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로 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진숙 씨는 만수 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집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믿을 만한 곳을 선택했죠. 사장님, 이 집을 빨리 팔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이 단지가 인기가 좋아서 한 달 안에는 충분히 팔릴 것 같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더 빨리 팔릴 수도 있고요. 그럼 금매로 해주세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진숙 씨는 바로 매매 위탁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기로 한 거였어요.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20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1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진숙 씨는 전혀 흥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구매자는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생겨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진숙 씨는 그들을 보면서 옛날 정오내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나서 진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제 명의로 된 집을 파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하면 되나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본인이시니까 언제든지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게 관례죠. 그럼 2달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주자가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유권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진숙 씨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진숙 씨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통보할지, 언제 할지를 생각했죠. 그러다가 결국 직접 전화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숙 씨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간단 명료하게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였죠. 정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집 팔았다. 네. 뭐라고요? 정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너희 살고 있는 집 말이야. 팔았어. 2달 안에 나가야 해.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로 팔았어. 계약서도 다 썼고 잔금도 다음 달에 받을 예정이야. 전화 너머로 정호가 지현 씨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지현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님, 저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었을 텐데. 집 팔았다고 했잖아.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지현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진숙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당연히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그래도 미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상해? 너희가 명절에 올 때도
나한테 상의했어? 거짓말할 때도 상의했고,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상의했나? 진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서운함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 그건. 그리고 너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좋아. 이제 진짜로 간섭 안 할게.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어요.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늦었어. 이미 계약은 끝났어. 어머님,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지현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였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내 집 판 것뿐이야.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어. 2달 안에 나가. 그게 끝이야. 진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여보, 당신도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했어. 좋아. 그럼 진짜로 간섭 안 할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고. 진숙 씨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숙 씨는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호 집 팔았어. 수정이도 깜짝 놀랐지만 정호와는 반응이 달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숙 씨는 수정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정호의 거짓말들, 지현 씨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마지막 전화 통화까지요. 엄마, 오빠가 그랬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수정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오빠 때문에 마음 아팠거든요. 수정아, 엄마, 오빠가 너무했어요. 10억이나 되는 집을 사주셨는데 명절에도 안 오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저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수정이의 말에 진숙 씨의 마음이 조금 위로됐어요.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집을 판 지 일주일 후 정호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진숙 씨는 정호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거든요.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평소 깔끔했던 옷차림도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며칠 감지 않은 것 같았죠. 엄마. 정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진숙 씨는 그런 아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이미 결심한 바를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호야, 왜 왔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집 팔지 마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어릴 때 잘못해서 혼날 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팔았어. 계약도 끝났고 잔금도 받을 예정이야. 엄마,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위약금 내고라도 취소해 주세요. 제가 위약금 구할게요. 왜 내가 위약금을 내야 해? 내 집 파는데? 그리고 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정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 중반의 어른이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매달 내려올게요. 명절에도 꼭 올게요. 지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진숙 씨는 그런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정호야, 너 지금까지 엄마한테 몇 번 거짓말했니? 그게
지현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지?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댁 스트레스 없어서 좋다고도 하고. 좋아. 그럼 진짜로 간섭 안 할게. 엄마, 지현이가 그때 잘못 말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집 팔린다고 하니까 후회하는 거지. 그때 지현 씨도 함께 왔다는 걸 알았어요.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진숙 씨가 나가보니 지현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진 채로 말이에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하겠어요. 매주 내려와서 어머님, 아버님 모실게요. 하지만 진숙 씨에게는 그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너 예전에 뭐라고 했지? 명절에 시댁 가는 게 스트레스라고 했잖아.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고도 했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도 다 봤어. 어머님,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 집 팔린다고 하니까 달라진 거야? 그전에는 왜 몰랐어? 진숙 씨의 말에 지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진짜 부모가 필요할 때는 안 오더니 집 팔린다니까 오네. 이제 와서 매주 내려온다고? 믿을 수 있을까? 진숙 씨는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정우는 진숙 씨의 치마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진숙 씨의 마음은 이미 돌과 같았습니다. 정우야, 너희들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엄마,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만요. 기회?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명절마다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거짓말만 했잖아. 3년 동안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했어? 정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동안 기회가 많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빌게요. 앞으로 정말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지현 씨도 계속 애원했지만 진숙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연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시대가 변했다고.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다고 했잖아. 맞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는 내 인생 살 거야. 진숙 씨는 정우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우와 지연 씨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진숙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정우 내외는 집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진숙 씨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이미 선을 넘어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정우는 다시 와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진숙 씨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만수 씨가 나가서 그만 돌아가라고 했지만 정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정우는 결국 서울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아파트 잔금 처리가 끝났어요. 진숙 씨는 1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됐죠. 정우 내외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세 자금을 마련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정우는 그동안 부모의 도움에만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니 힘들었을 거예요.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지현 씨의 친정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죠. 친정에서도 너희가 시댁을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며 차갑게 대했다고 해요. 결국 정우 내외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의 작은 투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했으니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10억 넘는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쫓겨난 이유가 소문으로 퍼지면서 부모 등한시하다가 집 쫓겨난 부부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지현 씨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소셜미디어에 시댁 스트레스노라고 올렸던 게 역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거였죠. 사람들은 시댁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 집까지 잃었네. 부모님이 10억 주셨는데 명절에도 안 갔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지 못했어요. 예전처럼 자랑할 만한 일상이 없어졌거든요. 서울 아파트에서의 우아한 일상 대신 좁은 투룸에서의 팍팍한 현실만 남았으니까요. 정호는 몇 번 더 부산으로 내려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진숙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또다시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정호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야. 그때 왜 몰랐어? 정호는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지만 진숙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정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요. 하지만 진숙 씨는 창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였죠. 한편 진숙 씨는 집을 판 돈 중에서 8억 원을 수정이에게 증여했어요. 수정이는 처음에는 받기 어렵다고 했지만 진숙 씨가 강하게 권해서 결국 받게 됐죠.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너무 많아요. 수정아, 너는 그동안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돌봐줬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너무 많아요. 오빠한테 준 것과 비교하면. 아니야. 정우한테 10억을 줬는데 너한테 8억 주는 게 뭐가 많아? 오히려 적은 것 같은데. 게다가 너는 정말로 효도했잖아. 진숙 씨는 수정이에게 돈을 주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로 자신을 아껴주는 자식에게 보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정이는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남편 민철 씨와 함께 작은 카페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올 수 있게 됐죠. 이제는 한 달에 3번씩 내려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더 자주 올 수 있어요. 카페도 직원을 뽑았거든요. 수정아,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 행복해. 진숙 씨와 만수 씨는 남은 7억 원으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투자해서 매월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했죠.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정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명절 때마다 올까 안 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려도 혹시 정우가 또 핑계를 댈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죠. 대신 수정이와 손주들이 자주 와서 집안이 늘 활기찼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뛰어다니는 소리에 진숙 씨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정이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다 같이 해운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을 보니 진숙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예쁜 손주야.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8살 손녀가 진숙 씨 팔에 매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 왜? 할머니는 항상 웃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손녀의 순수한 말에 진숙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손주들과 함께 걷는 진숙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제 후회 없지? 만수 씨가 물어보니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할 게 뭐 있어? 돈으로 효도를 살 수는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뿐이야. 맞아. 우리가 힘들 때 수정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런 게 진짜 효도지. 진숙 씨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호에게 10억집을 주고 나서 3년 동안 받은 건 거짓말과 무시뿐이었지만 수정이에게는 3년 동안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다고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 그날 저녁 수정이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진숙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정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진숙 씨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무뎌졌어요. 대신 수정이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손주들의 학교 행사에도 가고 생일 파티도 챙기고 여행도 함께 다녔어요. 정말로 가족다운 시간들을 보냈죠. 어느 날 저녁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예전에는 항상 오빠 걱정하시느라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엄마가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오빠도 이제는 깨달았을 거예요. 진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진짜 가족하고만 살 거야.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진숙 씨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효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한 진숙 씨였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말이에요.